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은 엄마가 취미 삼아 들으시는 걸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들으실 때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차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곳 채널에는 저보다 훨씬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특히나 결혼 관련해서 조언을 얻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꺼낸 걸로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몰랐던 것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 싸우는 경우도 잦다는 걸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처음인지라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결혼하면서 물론 사랑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만 상대의 집안이나 조건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 평생을 걸고 하는 결혼인데 굳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인성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피가 연결된 가족이 될 텐데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저는 제가 제법 괜찮은 사람을 골랐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맹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별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까지 치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친정아빠와 예비 시아버지 사이에 생겼던 문제만 빼면 말이에요. 하고 다니는 것 좀 요란하지 않다고 사람을 이렇게 괄시를 해? 사람이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뼛속까지 속물인 인간 뭘 믿고 내 새끼를 보내? 아이 사돈 제발 노여움 좀 푸시고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결혼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애들 결혼은 무슨? 나 귀한 내 새끼 그 집구석에 절대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아쇼. 저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 시시한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제 결혼 문제로 양가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줄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체 무슨 요란한 일을 겪었길래 이리 호들갑을 떠나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어주시고 다양한 고견 들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성실하게 지금껏 일하시며 사셨어요. 그런 부모님 보면서 저희 자매도 각자 능력 키워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로 성장 배경이 많이 다르신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닥거리면서도 큰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금까지 잘 지내셨고요. 두 분 다 제법 고집이 센 편이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하셨기에 저희 자매 입장에서 걱정스러울 만큼 큰 싸움을 하신 적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금슬 좋은 부모님이시니 이건 역시 제 입장에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아까 저희 부모님 자라온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외가 쪽이 넉넉하신 편이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무역사업을 하시던 것이 잘 돼서 규모가 커졌고 저희 엄마도 저희 아빠 만나시기 전 처녀 시절에는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독립하셔서 본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공부 욕심도 많고 일 욕심도 많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이시죠. 저는 저희 엄마를 어머니로서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같은 일하는 여자로서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경력 끊기지 않고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모자란 시간 바삐 쪼갰으며 일도 저희 가족에게도 소홀하지 않으셨던 엄마셨어요. 이런 다재다능한 엄마를 부인으로 맞은 행운의 남자인 아버지는 사실 잘하면서도 별로 행운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전형적인 개천용 출신이거든요. 단순히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불운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게 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남봉꾼으로 소문이 자자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본처인 저희 친할머니 소생 자식은 저희 아빠 한 사람뿐이에요. 아빠 밑으로 딸린 3명의 동생들은 그러니까 다 혼외자인 셈이죠. 없는 형편에 하나 있는 자식에게 관심을 쏟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밖으로 놔둘면서 딴집 살림 차리고 사생아까지 낳았으니 집안 꼴이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외지에서 시집 오신 친할머니께서 아버지 키우시며 여간 마음고생을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질색을 하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 같아도 제 부모님이 그러셨으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을 테니까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도 바깥으로 놔두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던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이후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리 가족들 마음에 있는 대로 생채기를 낸 할아버지가 아직도 원망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끔 술 드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내 새끼 눈에 저리 피눈물 내지 말아야지. 사람이 가정을 잃었으면 열일 다 제쳐서 제 사람부터 챙겨야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뭘 그리 대단한 재미 보겠다고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다 갔는지. 은주야, 현주야. 아빠한테는 너희 엄마랑 우리 딸내미들밖에 없다. 니들 고생 안 시키고 잘 키워서 니들 원하는 인생 살게 해주는 거. 그거 말고는 아빠 바랄 거 없어. 아빠가 하신 말씀처럼 저희 자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쏟아주시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런 아빠가 참 감사하고 애틋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자식들 시집 보낼 나이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아빠한테 더 잘하자고 언니와 다짐을 했죠. 저희 아버지는 그 나이 때 아저씨들답지 않게 살림도 손에 익고 요리도 수준급이신 편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건사한다고 바쁘셨던 할머니 대신 공부하면서도 집안 살림을 돕기도 하고 식사 준비도 척척 했다고 하니 수십 년간 몸에 배이셔서 더 그러실 거예요. 거기다 엄마와는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쭉 맞벌이를 하셨으니 엄마 퇴근이 늦어지는 날 아빠가 해주는 특식을 먹는 것이 저희 자매의 어릴 적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도 아빠처럼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당신 결혼 생활을 만족스러워 하시는 엄마셨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아빠에게 불만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제발 그 너덜너덜한 널닝 셔츠 좀 버릴 수 없어? 그거는 셔츠가 아니야. 난닝구지, 난닝구. 아이, 잔소리는. 물건 함부로 버리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등판이 구멍이 뻥뻥 나서 너덜너덜하구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아껴야 할 정도로 쪼들리는 집안이야? 아니, 새 거 사서 서랍장에 넣어준 지가 언젠데 그걸 여태 입고 있어. 어차피 집에서만 입는 거 우리 가족들 말고는 보는 눈이 어딨다고. 그거 구멍 몇 개 났다고 이걸 버려? 구멍만 몇 개 났지 멀쩡한 이걸? 구멍 몇 개 난 게 어딜 봐서 멀쩡하냐? 네, 바로 저희 아빠의 지독한 절약정신 때문이셨습니다. 사실 절약하는 거 좋죠. 당연히 권장되어야 할 상황이고 저도 저희 언니도 엄마도 과소비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낄 건 당연히 아껴야 한다는 게 맞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정도가 좀 심하셨습니다. 아빠, 내가 생신 선물로 지갑 바꿔드렸잖아. 아빠 지금 쓰는 지갑 10년도 더 넘게 써서 가죽이 너덜너덜 다 떨어졌던데. 에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몇 년은 더 쓸 수 있어. 아빠, 딸내미가 아빠 다 떨어진 지갑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마음 안 좋아서 기껏 생각해서 선물해 준 건데. 아빠가 설마 우리 딸이 준 걸 들고 다니기 싫어서 안 들고 다니겠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아껴두려고 그런 거지. 언니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탄 첫 월급으로 사들인 아빠 지갑 때문에 한참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이 아빠는 도대체 왜 저런다니. 지금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는 자기 어린 시절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돈을 못 벌면 이런 소리 하지도 않겠다. 아니 그 돈 벌어서 죽을 때까지 다 끌어안고 갈 것도 아니면서 아무리 아끼는 것도 좋다지만 평생 고생해서 일만 하고 그 덕은 하나도 안 보고 갈 생각인 건지. 아유, 내가 진짜 속상해서.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엄마도 아빠가 좀 좋은 물건, 낡아서 떨어지는 헝것이 아니라 새 것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셨겠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지간하면 엄마에게 굽혀주시는 아빠가 그런 점만큼은 고집스럽게 고수하시니 엄마가 참 답답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를 위로하겠답시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나 엄마한테는 아까운 거 모르고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잖아. 얘는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한테까지 저렇게 떨어진 거 입히려 들고 고집 피웠으면 애초에 내가 네 아빠 데리고 살지도 않았다.
엄마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야. 자기도 보면 좋은 물건, 새 물건 좋은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식구들한테는 좋은 거 해줘놓고 자기만 저렇게 궁상 떨고 있으니 그게 더 속상하다고. 위로하겠답시고 엄마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영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항상 자기가 없었던 아빠의 유년 시절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 시절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걸 아마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릴 적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고 처한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걸 보면 말이죠. 저도 어떻게 아빠 마음 좀 돌려보겠다고 이제는 아빠도 고집 그만 피우시고 엄마 원하시는 대로 좀 해드리라고 했더니 농담 삼아 아빠가 대답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아빠는 부자 부모가 없지 않냐?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내 돈으로 내 물건 살려니까 손 떨려서 그래. 그걸 뻔히 아니. 아빠 옷이며 물건이며 죄다 아빠 손 안 거치고 엄마랑 저희 자매가 사다 날랐는데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입고 계시는 걸 강제로 벗겨서 새 옷 입혀드릴 수도 없고 그나마 밖에 나갔을 땐 구멍 안 난 말끔하고 멀쩡한 옷 입으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려니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실 때도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사드린 옷은 옷장에 잘 관리되어 귀하게 모셔져 있었고 자주 입으시는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지만 낡은 티가 나는 외출복들도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내가 저 꼴 보기 싫은 잠바 저거 조만간 태우고야 만다. 엄마가 그렇게 벼르시면서 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어지간하면 아빠가 저희가 선물해준 것만이라도 아끼지 말고 팍팍 쓰셨으면 했지만 아빠가 농담처럼 건네신 말씀처럼 저희가 자란 환경과 아빠가 자란 가정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제가 아빠 입장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니 제 고집만 내세우는 것도 강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튼 그리하여 저희 엄마는 결혼하고 수십 년간 아직 쓸만하다며 안 버리겠다는 아빠와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낭비 심해서 문제되는 것보다야 아끼는 쪽이 훨씬 낫지 않아? 처음 저희 엄마 아빠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에 대해 얘기했을 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에서 듣기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남편이 아낀다고 저렇게까지 버리는 걸 어려워해서 새 물건에 쉽게 손대지 않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펑펑 쓰는 것보다야 아끼는 쪽이 낫다니까. 우리 집은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하도 여기저기 밥값 쏜다, 술값 쏜다 하대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걸로 골머리 앓으셔. 그거 생각하면 돈이라도 지키는 쪽이 낫지 않아? 그렇죠. 보통은 저희 아빠 같은 경우보다는 저렇게 돈 펑펑 쓰다 아내한테 혼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겠죠. 들으면서도 우리 집이랑은 고민이 영 딴판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는 인색하지 않은 편인데 스스로한테는 정말 자린고비가 따로 없거든. 신기하다. 보통 아버지들은 몰래 비상금도 조성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는 돈 비밀로 하거나 엄마한테 줄여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시거든. 그러다 한 번씩 걸리면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진다고. 저희 집에서 저희 집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듯 다른 집도 그런 문제에 한둘쯤은 안고 사는구나 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비 남편이 자기 아버지 닮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남편도 씀씀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예비 남편 집안이 그렇게 쪼들리는 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재직하시는 회사에 임원으로 계신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집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외아들이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부모님이 남부러울 거 없이 갖고 싶은 거 다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 물건 한 번 살 때 두 번은 생각해보고 사는 편인데 예비 남편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든다 싶으면 계획이 없었는데도 지나가다가도 물건을 턱턱 사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라는 게 다 다른 법이지만 돈 쓰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비 남편 역시 약간의 허세가 있기는 했거든요. 예비 남편을 처음 소개받은 것도 지인들 모임을 통해서였어요. 저야 저희 집안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는 편이 아니니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정말 절친한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평소에도 씀씀이가 적은 편이 아니다 보니 공공연하게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걸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모임도 승준이가 쏘는 거지? 그럼 부자 친구 덕 좀 보자. 그래, 뭐 여기 얼마 나오지도 않은 거 마셔라 마셔. 역시 승준이가 통이 크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저 술 한 잔 얻어먹겠다고 옆에서 아부하면서 부추기는 별 의미 없는 몇 마디 말뿐인데도 그런 소리 들으면 또 그걸 넘기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계산하겠다고 드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부추기는 지인들 중에 예비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으나 저 만나기 전부터도 저런 사람이었다고 하니 벌써부터 제가 잡두리 할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점만 빼면 주위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성격도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한 편이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어서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 둘 사이에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그런 점들이 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성격적인 부분에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활 태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비 남편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아직 저희 힘으로 벌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니 앞으로는 좀 아껴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승준 씨, 이제 결혼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라도 씀씀이 좀 줄이고 아낄 건 아껴서 여유 자금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예비 남편 씀씀이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그걸로 몇 번 실랑이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따를 것처럼 대답했던 예비 남편도 막상 이런 일로 제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 자기 딴에도 불만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아무렴 제 눈치 안 보고 펑펑 쓰다가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뭐 하나 사는데도 제 눈치를 보게 되니 자기 딴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볼멘 소리로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람이 쓸 때 써야지. 내가 없어서 빚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커버 쳐줄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남자 돈 쓰는 걸로 쪼잔하게 굴면 못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 걸로 궁상맞게 굴면 가오 떨어진다고. 거기서 자기 아빠 핑계 대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다 큰 남자가 돈 좀 아껴 쓰자는 말에 고깝게 듣고 제 아버지 핑계를 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도 솔직히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소리였거든요. 적어도 제 귀로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예비 남편 이런 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예비 시아버지를 직접 뵙고 난 이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목소리가 크고 호탕하고 전형적인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셨어요. 우리 현주양처럼 귀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내가 우리 승준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제대로 해줘야지. 사람이 쓸 때 제대로 안 쓰는 것만큼 궁상스러운 일이 없는 법이거든. 그런 데서 배포가 보이는 법이라니까. 한마디로 자기 씀씀이를 두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유형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소리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비 남편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자꾸 주워 들어와서 하는 건가 싶었는데 출처가 예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려니 조금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예비 시아버지 거침없는 언사에 제 눈치를 보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아유, 요새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저쩌고 그런 소리 실례라니까.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현주 씨가 알아서 적당히 걸러 들어요. 알았지? 네. 저 괜찮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 단속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속을 꽤나 썩겠구나 싶었습니다. 한쪽이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곧 며느리가 될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시는 것 같아 그것만큼은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제가 예비 남편에 비해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은 또 모르는 거니까요. 시집살이도 꼭 시집살이 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평생을 각자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건데 모든 부분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게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면 별일 아니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도 상견례 날짜 잡기 전 예비 시부모님과는 몇 차례 더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미 저를 며느리라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예비 시아버지께서 직접 연락하셔 식사 자리를 초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왕 가족이 될 거면 얼른 얼굴 자주 보고 친밀해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 역시 저와 연애 시작한 초반부터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종종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기에 반대로 저 역시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현주 나이 또래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뭘 이런 걸 또 준비해 주셨어요. 헤이,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내가 내 며느리 사주고 싶어서 사주겠다는데. 그렇게 제가 식사 자리 초대받을 때마다 꼭 제 손에 선물을 쥐어주시는 예비 시아버지셨습니다. 처음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떡하니 명품 선물 받았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요새 결혼 혼수로 명품백 같은 것들이 오가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상견례 날짜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며느리 될 아이 생각하셔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건 감사에 맞이 않아야 할 일이었어요. 솔직히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고가의 선물 턱턱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작 제가 곤란해하고 있는 옆에서 멀뚱멀뚱 저를 지켜보는 예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현주 양,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될 텐데 이 정도 물건쯤은 두르고 다녀야 어른들 체면도 사는 법이야. 또 우리 승준이 면도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앞으로는 하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건 제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 물건을 두른 예비 신부를 옆에 끼고 다닐 당신 아드님 체면을 생각해서 하신 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비 남편을 통해 어느 정도 부자 간의 허세가 있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으나 생각보다도 더 남들에게 보이는 면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생각지도 못한 고가의 물건을 받아 부담스럽던 차에 그 속내까지 짐작하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게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셨고 당신 딴에는 제게 잘해주려고 하신 행동이니 선물을 쉽게 물을 수도 없고 조금 난감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예비 시부모님들과 식사만 하고 오면 명품백을 하나씩 들고 오니까 저희 부모님도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능력으로 그 정도 명품쯤이야 척척 사실 수 있는 부모님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예비 사돈인데 딸 자식이 만나고 올 때마다 명품을 받아오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직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받아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 엄마,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어른이 주신 거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겠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승준 씨는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집안 가풍이 그런 건지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입도 잘 안 떨어지고.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솔직히 아빠는 좀 그렇다. 이런 물건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사치품을 이렇게 턱턱 안겨주는 게 썩 좋게만 생각되지도 않고. 저희 자매나 엄마 물건은 좋은 거 골라 종종 선물해 주시는 아버지셨지만 그런 아버지도 이렇게 명품 턱턱 사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로 쓰는 돈이 적으신 아빠셨습니다. 그런 아빠 입장에서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부담스러운데 저희 아빠는 오죽하셨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였을까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남들은 명품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데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나 부모님께서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 좋게 봐주셔서 해주신 선물이라고 해도 사람이 아무런 기대하는 바도 없이 선물을 하진 않잖아요. 오는 게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안에서 그 정도 물건에 답례한다고 해서 집안 기둥이 휘청거릴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견례 날짜도 잡기 전에 오가는 선물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도 딱히 명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까지는 제 손으로 명품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쓰시던 거 몇 점 물려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내 벌이로 사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명품이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부모님 노파심이 깊어지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어요. 예, 이러다가 너희 상견례 나가서 그쪽 집안이랑 우리 쪽이랑 하고 있는 차림새 너무 차이 날까봐 근거니 그게 걱정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야 평소에도 워낙 잘 입고 다니시고 아빠도 우리가 해드리는 옷 있는데 뭘. 아이, 그래도 너 첫 월급 타서 너희 아빠 맞춰드린 양복 그건 너희 아빠 몸집이 불어서 맞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저 양반 성격에 자식 결혼한다고 몇백씩 하는 양복 새로 맞추려고 들지도 않을 텐데. 듣자 하니 그쪽 아버지는 씀씀이도 적지 않고 물건 욕심도 좀 있으신 편이라며. 그런 양반이 사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나오시겠어.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빠하고 하고 있는 꼴이 너무 비교될까 싶어서 혹시 너 기죽을까봐 싶어 그렇지. 엄마는 진짜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그런 걸로 기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바깥에서까지 근검절약한다고 허름한 옷 입고 나와 시집 가려는 딸 자식 망신시킬 분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한 차림으로 나타나실 일도 절대 없으실 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비 시부모님 만날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 차림새가 심상치 않기는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만나는 자리라고 더 신경을 쓰기도 하셨겠지만 누가 봐도 고가임에 틀림없는 명품 정장에 고가의 시계와 구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께서 그리 명품을 즐겨 착용하시니 제게 선물하시는데도 거리낌이 없으신가 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무얼 걱정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 집안이 넉넉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집인가 하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비 시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다던 회사가 어디인지도 예비 남편으로부터 듣게 되었거든요. 건실한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회사 규모로 볼 때 임원이라고 해서 매번 명품으로 전신을 휘감을 수준까지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더 차림새에 신경을 각별히 쓰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식사 초대받아 갔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기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던 예비 시아버지가 혀를 ጭ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내가 우리 며느리까지 데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무신경해서야 원. 왜 그래요? 아니요, 누구나 쓸 법한 국산 식기에 대접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돈 주고 여기까지 왔겠어? 적어도 유럽 장인들이 만든 브레든 정도는 내와야지. 저는 여성분도 아니고 나이 지긋하신 남성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나 아빠나 나름대로 사회적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꽤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부분에서까지 신경을 쓰고 언질하시는 경우는 또 처음 봤거든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그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 앞에 놓인 식기가 어느 나라 물건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들여다볼 생각을 흔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이는 걸 정말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조금 염려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람 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차림새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예비 시아버지셨거든요. 그날만 해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유니폼을 입은 서빙 직원에게는 다소 거만한 태도로 툭툭 반말을 하는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여기 글라스에 물자국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이 정도 교육밖에 안 받나? 이 안에 컵들 싹 다 새 걸로 바꿔와. 그 말을 듣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꾸 불만을 표하니 직접 나온 레스토랑 지배인한테는 또 정중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경력과 연륜이 있어 보이는 말쑥한 차림새의 지배인이었어요. 더 요상한 기분이 들었던 건 남편의 그런 태도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데 정작 제 옆에 앉아있는 예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멀뚱히 앉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야 한결같이 잘해주시는 예비 시아버지셨지만 솔직히 저희 집이 그리 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 딸이었다면 아까의 그 서빙 직원과 같이 함부로 대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아예 아들의 결혼 상대로조차 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나주지도 않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심마저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먹은 것들은 죄다 체해서 집에 돌아가서 토해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하러 갔다고 해서 돌아온 딸내미가 제대로 얹혀서 사색이 되어 있는 꼴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실 리가 없으셨어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실토하자 저와 같은 걱정을 하셨는지 저희 부모님 표정도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하는 데서 인격이 나오는 건데 저번 명품 일도 그렇고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며칠 전에 저희 상견례 날짜를 받아온 참이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도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 표정 역시 심각했어요. 그저 노파심이어야지. 그저 노파심이어야 할 텐데. 저희 엄니보다 이르게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했던 저였기에 제가 예비 남편과 무사히 결혼하게 된다면 저희 집 입장에서는 개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 시집 보내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민거리가 생겼으니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제게 따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상견례 전에 예비 시아버지 직장까지 찾아가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아빠가 자식들에게 관심이 많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유난스러운 부모는 절대 아니셨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죽이나 딸 자식인 제가 걱정되셔서 그러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 아빠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셨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언니까지 경악해서 입을 쩍 벌렸으니까요. 그 인간 그거 아주 못쓰겠더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그게 그렇게 아빠로부터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평일 근무 시간이었기 때문에 평소 아버지가 일하러 가실 때 하시는 차림 그대로 예비 시아버지 근무하시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사용감은 확실히 묻어나는 차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댁에서 아무래도 사람 급을 나누는 것 같다는 걱정거리에 대해 듣고 나가셨으니 예비 사돈을 만난다고 해서 일부러 고가의 옷차림으로 치장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으셨겠죠. 그렇다 한들 그런 차림새 때문에 장사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될 거라고까지는 저희 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김성태 기사님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데 마침 나오시네요. 문제의 예비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발걸음을 미처 떼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소리를 대뜸 들으셨다고 합니다. 뭐야 이 잡상이는? 김대리 사무실에 이런 사람 들어오는데도 그걸 멀뚱히 보고만 있어? 그렇게 잡상인들 출입 못하게 하라고 일렀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 아니 그게 이사님 찾으시는데 선약되신 게 아니셨나요? 뭐야? 내가 저런 잡상인하고 선약이 쓸 일이 뭐가 있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구만. 내가 저렇게 허름한 차림한 사람하고 어울릴 급으로 보이나?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뭐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저희 아빠가 그렇게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차림새로 돌아다니시는 분은 아니라 하시더라도 누가 봐도 깔끔하고 말쑥한 차림으로 다니시긴 했어요. 절대 잡상인처럼 보일 인상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잡상인처럼 보일 인상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차림새가 남루하면 다 잡상인인 건가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아빠를 그저 성가신 잡상인 취급하고 그리 홀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가 대체 왜 그랬어? 왜 아빠가 거기까지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 그 사람 그거 진짜 못 쓰겠네. 당신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었어? 내가 그 소리 그냥 듣고 있을 사람이야? 그러더니 아빠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아빠도 당황하셨겠죠. 어디 가서 그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닌데 면전에서 그렇게 사람을 깔보는 태도에 기분도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입고 있는 차림새에서 부자 티 나지 않는다고 그런 홀대를 당하다뇨.
당장 저희 아빠 내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예비 시아버지 앞에 턱하니 서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봐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잡상인 취급을 하는 겁니까? 내가 대개 누군지까지 알아야 돼? 남의 회사에 선역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경우가 없어? 내가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지금 댁만큼 경우가 없을까? 나 이면주 아비 되는 사람이오.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제 이름을 언급하는 아버지 서슬퍼런 기세에 그제야 예비 시아버지가 흠칫했습니다. 아니, 현주, 우리 현주?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입는 집 자식인데 지금 그걸 믿으라고? 믿고 안 믿고는 댁속 아니고 사람 겉모습으로 끝나누고 제 아랫사람이라도 된양 함부로 군다더니 그 나이 먹도록 인성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소? 아니 댁이 현주 아버지면 아버지지 어디서 내 앞에서 훈계질이야? 말길 알아먹을 인간이 못 되는구만.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아버지께서 예비 시아버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박비서, 나 곧장 회사로 들어가 볼 테니까 지금 당장 무한상사 거래장부 준비해주게. 지난 10년치 싹 다 전부. 당사자인 그 회사 임원이 보는 앞에서 그 회사 거래장부를 준비하라는 잡상인이라니 예비 시부도 그제야 모골이 송연해졌을 겁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군데 지금 우리 회사 거래장부를 들먹여? 그래도 회사에서 임원 노릇 좀 한다고 어지간히 다른 사람 깔보며 살았던 모양인데 어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온 직원들 시선이 집중되도록 소란이 커진 탓에 나와본 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만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나오셨습니까? 사람 보내지 않으시고요. 회장님? 자네 뭐하고 있나? 회장님 안쪽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인데 이리 대접을 소홀히 해서 쓰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최대 거래처 회장님이시거든요. 예비 시아버지 다니는 회사 알게 된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래하던 여러 회사 중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하나의 회사에 불과했으니 그 회사 임원이 갑의 입장인 최대 거래처인 회장인 저희 아버지 직접 대면할 일이 없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예비 시아버지 회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극진히 모셔도 모자랄 판에 자기 예비 사돈이 누구인지조차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잡상인 취급하며 그리 하대를 해댄 어리석은 임원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사의 거래가 엎어지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회사 존폐의 위기 상황에 닥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쪽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이었죠. 당장 임 회장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자네 정신마리가 있어 없어? 아이고 사돈, 제가 미처 알아뵙질 못하고. 왜요? 아까까지만 해도 잡상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거래처 회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까? 내가 설마 해서 상견례 전에 한 번은 와서 확인해봐야지 싶었는데 안 그랬으면 내 딸을 아주 빌어먹을 집구석으로 보낼 뻔했어. 말쑥하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으면 그쪽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괄시하는 줄 감쪽같이 모르고 내 귀한 딸 그런 집구석에 시집 보냈을 거 아니야?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결혼 준비 끝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내 새끼 근본 없는 집안에 보냈느니 상견례 전에 결혼 엎은 것만 해도 1,000원이지. 일하지 마십시오 사돈. 저희 아이가 현주를 얼마나 아끼는데 아이들 문제까지 끌고 오시면 어쩝니까? 방만하게 놀리던 말투가 어찌 그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 댁 같은 사람한테 내 귀한 딸 며느리를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아시오. 아이고 사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 파혼을 선언하고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얘기가 끝나고 저도 저지만 엄마랑 언니까지 한동안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 세 사람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말을 잇는 아빠셨어요. 현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 너무 걱정돼서 갔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그래도 그 집에도 못 보낸다는 것만큼은 그냥 한 소리 아니야.
네가 우리한테 어떤 자식인데 그런 수준 미달 시아비한테 보내기엔 내 딸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아빠가 미안해, 현주야. 솔직히 예상치 못한 아빠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오죽이나 제가 걱정이 됐으면 거기를 다 찾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 하는 행실을 보며 생각이 복잡하던 차였습니다. 저 역시 점점 이 결혼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 생각에 저희 아빠가 쐐기를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생각을 정리한 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가 뭘 걱정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비난할 수 있겠어. 솔직히 나도 파혼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쉽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내 평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굴 일이 아니었어. 잘했어, 아빠.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엮이느니 일찌감치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사람하고는 내가 따로 잘 얘기해서 정리할게요. 현주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다.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럴 만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 잘되라고 한 행동에 왜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 해요. 솔직히 딸 자식이 쥐레 밟기 전에 미리 퇴치해 주신 거니 제게 감사 인사를 받으셔도 모자란데 자식 일이라 그런지 그저 미안하다는 소리만 반복하시는 아빠셨어요.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잘 판단해서 미리 그런 사람들 걸러냈으면 아빠가 저렇게 속상하실 일도 없었을 텐데 그저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쏙 들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임한 것이 일이 돌아온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직접 만나 파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펄쩍 뛰며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피우던 예비 남편도 저희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하자 잠시 할 말을 잃더군요. 현주야, 그건 아버지들 문제잖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잖아. 솔직히 여태 우리가 아무 이상 없었다고 생각하는 승준 씨 때문에 파혼 결심한 게 더 커. 대놓고 그런 태도 보인 건 아버님이시지만 승준 씨 생각도 크게 다를 거 없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정을 다 떼고 나온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몇 번 매달리는 신용을 하던 예비 남편도 결국 상심에 돌아서더라고요. 풀이 죽어 돌아서는 모습이 좀 짠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딱 거기까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하고도 예비 시아버지 회사 관련 거래 검토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중간에 거래 대금을 임의로 만진 정황이 발견되어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회사 임원이라곤 해도 직원 수 10몇 남짓 되는 작은 회사 임원이 그리 사치스러운 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영 미심쩍었는데 결국 구린 돈으로 완성시킨 겉모습이었던 셈이죠. 받았던 명품은 물론 다 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받기에 영 기분이 깔끔치 못한 물건이었어요. 물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건 역시 도로 회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과시는 곧 결핍이라고 했던가요.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겉모습 그럴싸하게 꾸미는 일조차 검은 돈의 힘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되니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 역시 당신의 콤플렉스가 반영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 일 있은 후로 저희 아빠 하고 다니는 차림새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껴 입을 거라고 모셔놓기만 하더니 요새 웬일로 저렇게 잘 입고 다니신대? 네 아빠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니? 그렇게 겉모습 중요할 거 없다고 떵떵거렸어도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상대방한테 웃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 하여튼 그 오래된 낡은 난방 쪼가리 갖다 버리고 저렇게 입고 다니니 누구 신랑이 저리 화나가 싶어 엄마 속이 다 시원하다 얘. 그래도 그 일 겪으며 아주 소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온 식구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셈이니 이건 이거대로 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파혼 사유로 좀 빈약하게 들리시나요? 그래도 저는 파혼한 거 여태 후회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잘한 결정인 거겠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상의 작은 일부분을 언제나 함께 해주는 이 채널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나이를 꽤나 먹은 평범한 아줌마 애청자랍니다.
사람 인생 사는 것에 정답은 없다는 말처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들이 다양하니까요. 부디 제 경험담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동인데요. 희한하게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반에서 외동은 저뿐이었어요. 이럴 확률이 어쩜 있었을까 싶네요. 짓궂었던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제가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을 때는 외동이라서 사회 부적응자다 이렇게 놀렸고, 제가 활발하게 놀 때는 외동이라서 혼자서만 나댄다라고 놀려더랬죠. 제가 얼마나 친정 부모님께 이런 걸 졸라댔는지 상상이 가시죠? 나도 동생 가지고 싶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착한 언니, 착한 누나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나도 동생 가지게 해주세요. 네? 올해도 우리 반에서 나만 외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때를 쓸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친정아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저 코웃음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었죠.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만큼 대신에 엄마하고 딸하고 자매처럼 지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씀도 자주 하셨었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동생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라도 집에서 키웠다면 이런 허전함이 덜했을 것 같은데 친정아빠가 딱 잘라서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비가 조금 오던 추운 가을 날씨에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길 잃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을 때도 굳센 반응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당장 있던 곳에 내려놓고 와. 사람 사는 집에서 짐승 들여놓고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 사는 곳, 짐승 사는 곳 다 따로 있는 거야. 아빠,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애를 잠깐이라도 돌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왜 아빠 마음대로 정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돈으로 내가 산 내 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 집에서 네가 네 능력으로 들여놓은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좀 일찍 와서 성숙하기는 했었는데 아직 어리디 어렸단 말이죠. 그런 저에게 대뜸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셨으니 그런 친정아빠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야속했고 동시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린 머리로 생각을 해보자니 친정아빠의 말씀에서 틀린 부분은 없었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친정엄마와 마주쳤어요. 울면서 품에 강아지를 안은 저를 보고 단박에 상황 판단을 마치셨죠. 저를 향해 쉿 하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웃집들을 돌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느 친한 이웃분께 사정을 해서 그 강아지를 며칠 맡기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강아지는 다른 어떤 분이 입양 의사를 밝히셔서 가족이 생겼고요. 제 동심이 영영 다칠 뻔했던 일을 친정엄마가 좋게 마무리해 주셨던 일이었지요.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나 서로 다르신 분이었어요. 그 점을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인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줄 간과하고 살았었죠. 두 분은 불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급기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유는 성격 차이였고요. 두 분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를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지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시간이 지나자 한계에 다다르셨고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야? 이혼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엄마하고만 사는 거고? 나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즐겁게 학교 갈 준비만 했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겠지. 엄마, 나를 혼자 외동으로 살게 하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한다고? 나를 형제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애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야, 미호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그래.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 엄마가 이런 것 하나 예상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게 결혼하고 미호기 너를 낳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하다.
됐어. 결국은 엄마 멋대로 이혼하겠다는 얘기잖아. 무슨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내 의견은 하나도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멋대로 해. 저도 나름 속에 쌓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제 뜻대로 되는 것들이 없던지 세상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이혼 가정에 자식이 된다는 게 너무 서글퍼서 밥도 안 먹고 집에만 오면 방에 처박혀서 울었습니다. 가뜩이나 반에서 저만 외동이라 그것 때문에 놀림도 당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쾌하게 받아 넘겼지만 속으로는 항상 짜증났었는데요. 이제 부모님 이혼이라는 특징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저는 당시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 존중 이런 것보다는 학교 생활이 걱정되었던 사춘기 소녀였던 것 같네요. 이혼으로 가닥이 잡히자 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조율하시기 위해서인지 진지한 대화를 자주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면 두 분이 전혀 싸우지도 않고 서로에게 예의가 넘쳐 보여서 저는 그 분위기가 낯설었죠. 그제서야 여태까지 봐왔던 제 부모님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제라도 저렇게 두 분이 날 세우지 않고 잘 지내신다면 좋겠다고 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었어요. 그 바람을 겉으로는 못 드러냈던 수줍을 것도 많았던 사춘기의 소녀의 바람은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는 친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기셨고 간병을 자처하셨어요. 친정아빠는 고마운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셨고요. 두 분이 공통되게 생각하셨던 점이라면 지금 이혼하겠다고 할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우선이었죠. 얼떨결에 이혼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두 분의 이혼 이야기를 한 집에서 지켜봐왔던 저에게는 이건 마치 기적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직후 돌아가셨던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꽉 움켜쥐고 계신 분이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재산 절대 아무에게도 안 주고 당신께서 쥐고 계시겠다고 진작 선언하신 분이기도 했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고 보통 내기가 아니신 분입니다. 아, 참고로 외가에도 이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어요. 원래는 말이죠. 재산도 많고 잘 살았는데 투자 실패 한 번만에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부자는 못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은 그저 낭설인가 봐요. 고작 한 번에 집안의 전 재산이 날아갔으니 말이죠. 그래서 외조부모님께서는 친정엄마 보고 닥달을 하셨다네요. 하루빨리 시집이나 가버리라고요. 그리고 돈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 안 되니까 웬만큼 사는 집 남자하고만 선자리를 보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아빠는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여자분이 따로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네요. 그분이 바람을 피우신 거였죠. 제가 친척 어르신께 듣기로는 당시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친정아빠께 엄청 빌었대요. 집 앞에 몇 번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었고요. 그런데도 친정아빠가 절대로 안 받아주셨다네요. 친가의 모든 분들이 친정아빠를 묘사할 때 괜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요. 아주 대쪽 같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친할머니와도 어느 정도 성격이 닮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이런 성격과 거리가 먼 분이셨고 그렇기에 두 분은 안 맞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솔직한 말로 미옥이 네가 아니었으면 이날 이때까지 네 아빠하고 살지는 않았지. 뭐? 엄마, 그러면 나 때문에 아빠하고 사는 거야? 그러지 마. 어렸을 때는 두 분이 갈라서시는 게 그냥 너무 싫고 낯설어서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도 다 컸잖아. 나 때문에 괜히 그럴 것 없어. 엄마가 참고 사는 건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아. 아휴, 아니야. 이미 이만큼 살아왔으면 남은 인생도 같이 살아야지. 네 아빠하고 사는 게 이번 생의 운명이라고 이미 받아들였어. 예전 그때 이혼을 했으면 모를까 그 시기를 놓쳤으면 그만인 거야. 왜 그렇게 자포자기를 해? 나는 진짜로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인생을 우선시하면 좋겠어. 이번 생이 있다고 해서 다음 생도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고 대범하니? 그러니 자꾸 네가 아들이었으면 대단했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거겠지? 나는 그런 말조차도 듣기 싫었지만 미호가, 너는 아무튼 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이 다음에 결혼해라. 사랑을 보고 부디 돈 보고 결혼하지 마라, 응? 배경에 혹해서 결혼할 것 없어.
그런 것보다는 남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벌써 무슨 결혼 얘기를 하고 그러셔? 그런 건 그때 가서 엄마가 직접 내 결혼 자리 봐주면 되잖아. 제가 투덜거리자 친정엄마는 배시시 웃어 보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친정엄마를 향해 너무 철없이 제 감정만 내세워서 행동했던 것들이 크고 나니까 부끄럽고 후회가 됐어요.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와 딸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친정엄마의 인생이 저 때문에 저당 잡혀서 불행한 걸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크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철없이 굴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친정엄마께 단호히 이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럴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속이 답답했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고민하게 될 때 반드시 친정엄마와 알콩달콩 상의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정엄마는 당신께서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실 줄 아셨던 걸까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관에 대해 미리 조언을 주셨던 걸까요? 한순간에 그리 떠나실 줄 알았다면 저는 더 성숙한 딸이 됐을 거예요. 진작 효도를 해드렸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명을 달리하신 건 하필이면 저와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시기였어요. 성인이 되었다고 고삐가 풀려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친정아빠와 크게 마찰이 있었거든요. 발단은 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자식을 두신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장래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시나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 대학 전공도 당신의 뜻대로 맞추길 원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영어 영문학과 혹은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마음을 정해놨었고요. 그런데 친정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었죠. 잔말 말고 너는 경제학과 아니면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가. 그런 전공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용납 못한다. 청천벽력이었죠. 친정아빠는 원래 고향 친구분 그리고 고모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고모부 가족들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게 되시면서 그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당신의 고향 친구분께 원래 세 분이서 하던 그 일을 전적으로 넘기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밝히지는 않겠으나 원래는 사무실 작은 거 하나 딸려있는 공장 하나 이렇게 시작하신 일이었고요. 점차 잘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친정아빠는 그 일을 점점 더 키워나갈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제 진로에 간섭을 하시는 게 훗날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혹시 저보고 나중에 회사를 거두려고 하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제 전공도 미리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거라면 저는 너무 싫어요. 싫기는? 남들은 보장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난리야. 그런데 너는 왜 복을 걷어차려고 해? 생각이 짧은 것 같으니라고. 이상한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이나 얌전히 따라. 쓸데없는 전공을 할 거라면 너에게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왜요? 하나뿐인 자식이 원하는 공부 좀 하겠다는데 아빠는 거기다 대고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세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빠는 심보를 왜 그렇게 못되게 쓰세요? 시끄러워!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쫑알쫑알 대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내 뜻을 따라서 대학을 다니든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막 나가보든가 알아서 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친정엄마의 지지가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엄마가 제 뒤통수를 치셨던 거예요. 네 아빠가 지금 워낙에 완강하시잖아. 상경 계열로 대학을 가는 게 어쨌든 취업에는 유리하다고 하니까 나쁠 거 하나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전공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미호가 네가 고집을 꺾었으면 한다. 두 분이 합세해서 그러시니까 제가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아빠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거스르지 못했고 상경 계열의 전공을 택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등록금 1원도 안 내주겠다고 거듭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간 이후로는 점점 친정엄마와도 대면대면해졌던 거예요. 괜히 밉더라고요. 저는 커가면서 친정엄마를 점점 이해하고 품어드렸고 공감을 해드렸는데 이런 저를 배신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밝혀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경 계열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업 선택지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해안이었고 오르신 조언이었던 것이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친정엄마와 냉전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가슴에 사무치는 후회로 남게 되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상가 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볼일을 다 보신 후 차로 가시다가 멀찍이 리어카 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몸이 너무 불편해 보이셨던 거예요. 친정엄마는 그쪽으로 다가가셨고 언덕길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차에 치이셨던 거예요. 일가족 8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스타렉스 차량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스테렉스가 리어카를 덮치기 전 할아버지를 옆으로 밀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을 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고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을 대비해서 관련 서적을 미리 찾아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탔었는데 병원까지 거리가 엄청 멀었거든요. 가는 내내 저는 울었고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돈을 받지 않으셨었네요. 학생 힘내요 라고 언뜻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서 싸늘하게 식은 친정엄마의 몸을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스타렉스 안에는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실어증 증세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학생 여자애도 충격이 극심했는지 학교도 못 나갔습니다.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활발한 학생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가해자 운전사 분께서는 너무 죄송하다며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욕을 쏟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는 리어카 할아버지도 오셨는데요. 현장 상황을 들었던지라 저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눈에 그분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들을 꺼내시는 게 보인 거예요. 다가가서 살펴보니 10,000원짜리 5장을 비치된 봉투에 넣고 계셨습니다. 행색도 남루했고 딱 봐도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에게 당시 50,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지 손이며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차라리 저분이 못된 분이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오라도 할 수 있으면 했어요.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친정아빠가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분이 선한 어르신인 것을 알아보고 네 엄마는 도와드렸던 걸 거야. 왜냐하면 네 엄마야말로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겠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 네 엄마는 내가 훨씬 연상임에도 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걸 나는 때때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까짓 우습지도 않은 자존심 뒤로 내 진심을 감춰버렸다. 그러고 살았어. 바보같이 말이다. 그래서 지금 미치게 후회가 되는구나. 저는 엉엉 울면서 친정아빠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거의 처음 친정아빠와 그렇게 마주 안아본 것 같았네요. 며칠 뒤 저는 친정엄마의 유품들을 살펴보니까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친정아빠가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그 수첩에 자꾸 뭔가를 끄적이시는 걸 목격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안을 살펴봤더니 다용도로 쓰시던 수첩이었습니다. 장 볼 거 메모도 하시고 일정도 적으시고 간단한 일기도 적으시고 가계부도 쓰시고 했던 수첩이었어요. 쭉 넘겨보는데 짧은 일기에서 친정엄마의 진심을 보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에게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고 권하셨다가 거절당하셨던 때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시점의 일기였어요. 미호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세 식구 같이 강원도로 놀러 갈까? 강원도에 시원한 동네들 있잖아. 필요 없어. 나는 안 갈래. 강원도는 무슨 강원도야. 곧 대학 졸업이라서 나 바쁘고 정신없는 거 몰라? 잘난 경제학 전공이라서 더 바쁘니까 나한테 강원도 얘기하지 마. 그래? 혹시 강원도가 별로면 제주도는 어때?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까? 평생을 입에 바쁘다는 소리 달고 살아온 네 아빠는 두고 우리만 갔다 오자. 그러면 재미있겠지? 응? 미호가, 우리끼리 오붓하게 여름휴가 즐기자. 갑자기 왜 전에 없이 활발한 척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엄마 되게 철없어 보인다. 저는 한숨이나 크게 푹 내쉬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었죠. 저야말로 철이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를 다 떨면서 원하던 전공을 못 골랐다는 뒤끝을 그때까지도 발휘하면서 도도하게 굴었던 걸까요? 그때 저와 함께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친정엄마가 수첩에 일기로 기록해 놓으신 걸 보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딸의 마음, 내가 낳았는데도 모르겠다. 어려워. 그런데 영원히 어려워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길. 내 딸 미옥이가 행복하길.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는 친정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이 가득했죠. 절대 버릴 수 없어서 냉동실로 거의 다 옮겨놓고 조금씩 해동해서 먹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그걸 다 먹는 동안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졌으나 어느새 현실에 적응도 꽤 된 상태였죠. 저는 친정엄마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쓸쓸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친정아빠가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뒤 점차 변하셨습니다. 고집과 아집 모두 대단하신 분이 친정아빠이셨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융통성을 발휘하며 사시게 되었죠. 특히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을 일을 이제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신다든지 네 뜻대로 하라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종종 덧붙이셨죠. 더 이상 네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데 나 혼자 고집을 피워봤자 뭘 하겠냐.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사이 멀어지면 그건 내 손해이지. 내 옆에 있어줄 마누라도 없는데. 이제 내가 네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씁쓸하게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만 보면 풀이 죽은 호랑이가 되신 듯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공허함을 달래고자 일에 매진하신 친정아빠는 일을 더 성공적으로 키워내셨거든요. 작게 시작하셨던 그 일은 어느새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의 전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대표로서 업장을 전두지휘하시며 활약하고 계셨고요.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쥐업 해서라도 내 회사에 갖다 앉혔을 텐데. 세상 일이 쉽지가 않네. 딸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소리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감흥도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다니는 곳에서 무척 만족하는 중이고요. 그래, 그게 가장 문제야. 너는 어째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서 여자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냐? 여자들 상대로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더 팔아먹을지 그거 궁리하는 게 네가 하는 일이라니. 내 회사하고는 업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된 이상 너 결혼 잘하면 괜찮은 사위 없는 방법밖에는 없네. 뭐예요? 그러시면서 은근히 제 결혼 이야기 꺼내시려고 밑밥 가셨던 거예요? 아빠, 죄송하지만 저는 만나던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순 자기 잘난 척만 해대고 남 배려하는 마음씨도 없고 그 가족들도 만나보니까 전부 삼박하고 오래 만난 상대는 아니었더라고요. 헤어졌다고? 인상도 건실하고 집안도 든든하고 내가 보기에는 흠잡을 것 없는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내심 내 회사로 나중에 불러드릴까 하는 계산도 하고 있었건만 에라이 글렀네. 제가 이 사람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헤어진 상대를 친정아빠는 속으로 괜찮게 보고 계셨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는 티를 전혀 안 내셨기에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거나 이미 헤어진 지 꽤 됐었으니 저는 미련도 없었죠. 저는 다른 조건이 별로여도 상관없으니까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를 원했어요. 이왕이면 그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더 좋았고요. 친정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도 있었기에 염두에 뒀습니다. 과연 그런 인연을 늙어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연 만나는 것이더군요. 저는 내심 5년 안에 결혼 못하면 절치부심하여 친정아빠의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새로 일을 배우든지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인연이 나타나는 게 먼저였어요. 취미 모임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였는데 저보다 3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의문일 정도로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눈길이 안 갔었는데 그쪽에서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관심이 생겼었고요.
그 사람이 독거 노인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되었는데 알수록 진국인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가을날에 함께 낙엽길을 걷던 도중 건너편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드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고요. 엄마, 혹시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할 인연일까? 사실 객관적인 조건들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도 되는 거지? 하늘에서 친정엄마가 답을 주셨으면 했네요. 저는 그 사람이 데이트를 하며 은연중에 결혼 의사를 내비치시길래 더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먼저 우리 결혼하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감동받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따뜻했죠. 그 사람의 마음씨처럼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사람은 뭐든 믿는 대로 느끼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강력하게 원한 결혼을 친정아빠는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네가 지금 만나는 그놈이 영 별로라고 생각해서 내 집 언제 헤어지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영 안 좋구나. 제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빠가 결혼 생활하실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학벌도 집안도 좋지는 않지요.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계약직이고요. 집안 식구들도 사는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풍족하고 여유롭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아빠, 저는 지금 가장 보통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마음씨가 더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실하고 선해요. 친정아빠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많으시다는 듯 입술을 몇 번이고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심지고든 저희 눈빛 앞에서 섣불리 반박과 거절의 말씀을 잊지는 못하셨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정아빠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억눌려서 양보하고 힘들게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으니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 달린 결혼만큼은 반드시 제 의지만으로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치사한 수법이긴 했지만 친정엄마도 들먹거렸고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결혼에 찬성해 주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친정아빠는 골치 아프시다는 듯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계시다가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흔쾌한 허락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였죠. 너 정말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그놈이고 그 집안이고 솔직한 말로 아주 상놈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정녕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야. 네, 저는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잘 살아볼게요. 아빠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는 사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하면서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해보고 영 아니오 싫다 싶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라. 요즘 세상에 이혼 같은 거 흠도 아니야. 알았지? 옛날에도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하실 뻔했던 분들이기에 친정 아빠의 말씀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렸어요. 친정 아빠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부유하고 동시에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눈에 비친 제가 데려온 사위와 사돈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노력하면 그 인식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무사히 결혼하였어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각종 혼수들은 제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하자면 친정아빠가 다 해주신 거였죠. 신혼집은 대출받아서 저희 부부가 전세로 일단 마련을 했어요. 그것까지 친정아빠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은 바람이었는데 남편도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장인어른을 의지하면서 결혼 시작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면서 점차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 나는 꼭 그러고 싶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위가 되는 게 내 목표야. 남편의 말에 제가 얼마나 흐뭇했던지 몰라요. 제가 제대로 된 배우자를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섣불리 판단한 것이었죠. 사람 냄새 가득한 복잡거리는 시댁도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 요소였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야말로 골치였습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외롭고 심심할 때가 많았건만 반대로 남편은 무려 4남매였어요. 첫째 딸인 신우이는 일찍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키우면서 정신없이 고군분투하며 사는 전업주부였죠. 원래는 시부모님께서 애들을 거의 봐주셨는데 두 분의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신우이는 다니던 아르바이트까지 관두고 애들한테 붙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셋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육아가 쉽지 않았죠. 신우이의 남편인 심해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했어요. 휴대폰 구매하고 개통하러 가는 곳 있죠? 전국에 널린 그 대리점들이요. 바로 그런 곳들 중 한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심해부는 좋게 말하면 유쾌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으며 나쁘게 말하면 허세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와, 중소기업 대표님이 내 아빠라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다 돋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고객님들 다 만나봤고 겪어봤는데요. 결혼은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든 동수저 물고 태어났든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연봉 1억 받는다던 어떤 고객님 저보다도 암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오셨다던 다른 고객님 한자를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 한자 대한민국이었는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뭔가. 근데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들보다 못한 걸 딱 하나 꼽자면 그저 인생의 운이 부족했다는 것, 딱 그것 하나뿐.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술잔들을 기울이고 있을 때 심해부가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건 제 옆에서 남편이 무척 감명 깊은 얼굴로 심해부를 보면서 고개까지 끄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얘기해줘서 몰랐던 사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해부하고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둘이 2살 차이고요. 진작부터 알던 사이였던 거죠. 남편이 4남매 중 둘째예요. 셋째가 남편의 남동생인데 시동생은 일찍 장가들었다가 일찍 이혼을 한 독특한 전적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2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아무도 안 얘기해줘서 몰랐던 사실인데 시동생이 이혼한 전 아내한테 위자료 지급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늘 골골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뭔 결혼 생활이었길래 위자료를 그렇게 뒤늦게 알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 후문들을 제가 덕분에 늦게나마 알 수 있었던 건 4남매 중에 막내 제 작은 시누이가 알려줘서였죠. 아직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시누이는 늦둥이였거든요. 자기 언니, 오빠들과는 다르게 인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워낙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 탓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가족 모임에 끼지도 않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그런 작은 시누이였기 때문에 저도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관계로 지냈거든요. 시댁 식구들 아무도 막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극도로 소심한 성격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일어났어요. 결혼하고 7개월째로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착하디 착한 모습만 저에게 보여줬어요. 퇴근하고 와서 자기도 피곤할 텐데 꼭 집안일 하나라도 했고 친정아빠께 꼬박꼬박 안부 연락도 드렸고요.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온 뒤 따로 이직을 준비하지 않고 친정아빠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찬성이었죠. 이직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했을 때는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친정아빠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락하실지 말지 고심을 하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빠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줘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계속 곁에 두실지 아닐지 결정하시는 건 어때요? 저희 간청의 친정아빠는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당장에 정장을 차려입고 친정아빠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러 갔으며 앞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믿음직스럽게 맹세를 해왔어요. 든든하더라고요. 멋진 사위를 집안에 데려온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빠의 회사에 들어간 이후 시댁 식구들은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시댁만 갔다 하면 저와 남편을 향해서 친정아빠 회사의 이모저모를 물어보았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하루는 갑자기 심해부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아, 거기에 자리 하나 혹시 더 안 나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근면 성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농담조처럼 들렸지만 왠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즐겁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이 내 자리는?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끼어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라? 이거 뭐지? 싶었네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구석자리에서 작은 시누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시선이 의미심장했는데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자기랑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보자고 답장했더니 밖에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시누이의 학교 근처로 찾아갔죠.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준 거예요. 큰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퇴학을 당했다는 것, 심해보아 남편이 원래 알던 사이라는 것, 시동생의 위자료 지급 때문에 파산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시누이가 중학교 졸업 직전에 나쁜 놈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합의금을 가족들이 꿀꺽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합의금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작은 시누이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이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남편이 배경 좋은 여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면 투자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써서 각종 취미 모임을 돌았고 거기서 저를 점 찍었고 제 건너 지인들에게 비싼 와인을 대접해가면서 제 옛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하고 착한 성격인 척 연기를 해서 결국 저와 결혼했다는 것이었네요. 그런 걸 자랑스레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떠들었대요. 판단과 선택은 언니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언니 볼 때마다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불편했는데 저는 다 말씀드렸으니 이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죠. 제가 들은 이것들이 다 뭔가 싶었어요. 섣불리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가 계실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이제는 저에게 다른 한쪽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바로 제 친정아빠에게요. 제가 들은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청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저를 나약하다고 하실 거 아는데 사실 저는 그런 소리 듣고도 제 남편은 아직 믿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해서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빠, 만약에 제 남편이 정말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고 한들 저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면요? 저에게 진심이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든 찜찜함이 남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일생일대 도박을 한번 해볼 테냐? 친정아빠가 제안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정확한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굳혔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하고 시댁을 드나들며 지냈고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입사 이후 처음으로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베트남 해외 출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길에 오르자마자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아빠가 잘못하신 것 같아. 고향 친구 2분하고 멀리 낚시를 가셨다가 물에 빠지셨대. 그런데 물에 빠지시기 전에 바위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대.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물에 떠내려가셨대.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작업도 지금 어렵다고. 친구분들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거라고 울면서 말씀하셔서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뭐라고? 장인어른이? 아, 그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어? 남편이 저에게 괜찮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감했어야 했나 봐요. 슬픈 결과를 말이죠. 기곡한 남편은 당장에 회사부터 나갔고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침울하게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 장인어른이 나한테 큰 건을 맡기고 계셨고 그 권한도 마침 딱 주신 때 그렇게 되셨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에 권력 행사할 수 있는 건 나 아니야? 그리고 남편의 눈이 번뜩였죠. 급하게 자기 가족들한테 연락 돌리고 흥분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친정아빠의 시신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런 얘기는 할 때냐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던 줄 아시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해. 이혼하자. 어차피 너는 이 회사에 아무런 지분도 없잖아.
내가 며칠 전에 이미 다 들었어. 이 회사에 몸담고 있고 앞으로를 이끌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돌아가신 대표님의 하나뿐인 사위. 뭔 개소리야? 미쳤어? 지금 우리 아빠 그렇게 되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 어수선할 때인데 불난 집에 기름기 얹어? 당신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었구나. 탐이 났던 게 내가 아니라 이 회사였구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욕심 안 내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대표가 없어졌으니 누구라도 얼른 그 자리에 앉아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 역할 내가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심해부와 시동생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개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울면서 따졌지만 돌아온 건 그들의 멸시였습니다. 울 시간이 있으면 저보고 친정아빠 시신이나 찾으러 가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정신을 놓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의 본성을 마주하고 나니까 미련이 사라져서 차라리 홀가분하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는 저를 남편과 심해부, 시동생이 세 사람이 회사 건물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울다가 웃다니 진짜로 미쳐버린 거야? 정신 나간 거면 나는 고맙지. 이혼할 때 더 유리할 것 같거든. 이제 나는 세상 떠난 네 애비의 뒤를 잇느라 바쁠 예정이라서 더 이상 나 귀찮게 방해하지 마라. 알았지? 바로 그때 커다란 목소리가 회사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세상 떠났다는 거야? 저런 천하의 정신 나간 새끼. 미안하지만 나 아직 안 죽었다. 일찍 눈을 감은 아내의 목까지 살다 가려면 못해도 100살은 채워야 하거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아빠이셨죠. 어느새 소리 없이 회사 앞에 멈춰서 있던 검은 세단 차량 안에서 내리신 뒤였어요. 전속 비서님께서 근엄하게 친정아빠의 뒤에 서 계셨죠. 남편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시동생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떨면서 자기 형 옆에 같이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심해부는 진짜 황당하게도 줄행랑을 쳤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도망갔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대체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분명히 정황상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설마 애초에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었던... 그제서야 상황 판단을 마친 남편이 휘청거리며 일어서다가 뒤를 돌아봤고 뒤편에는 회사 건물에서 나온 직원들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사전에 저희 부녀와 작당 모의가 다들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부 지켜봤던 것이죠. 남편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감싸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대 때려줄 가치조차 없는 놈이구만.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치워버려! 친정아빠가 외치시자 지켜보고 계셨던 경비원분들이 얼른 다가와서 남편을 먼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엉엉 울면서 같이 딸려갔고요. 저는 친정아빠와 시선을 가만히 맞추며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는 제 어깨를 손으로 두드려 주신 뒤 회사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이후로는 정리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도 싹 정리했고 시원하게 이혼도 했고요. 물론 이혼하면서 전 남편 그놈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따라서 이혼 때문에 파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어요. 친정아빠의 회사로 들어와 차근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작은 시누이의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 돈을 주면 그 미친 가족들이 어떻게 굴지 모르니까요. 올해만 넘기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때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요. 어떤 대학을 가든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요. 제 말을 듣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너무 짠해서 앞으로도 제가 종종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작은 시누이는 막판 공부를 엄청 잘 해내서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가족들과는 사실상 연을 끊었고요. 대학 생활을 하며 점차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와는 어느새 언니 동생하며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제가 평생 소원이 동생을 갖는 것이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인가 봐요.